자, 우리가 47포인트부터는 발행, 배서, 인수 이런 식으로요. 조문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문을 우리가 살펴보고 외워야 될 것들이요. 네, 살펴보고 또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기출지문에서 나왔던 어떤 이론적인 것들 이런 것들 좀 검토해 보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이 발행의 단계에서는 뭐 어쨌든 간에 한 문제가 독자적으로 나올 수 있는 영역이고요. 뭐 두 문제도 나올 수가 있죠. 예, 그건 이제 우리가 발행의 단계에서 연결되는 어떤 것이 이제 뭐냐 수표는 수표대로 또 한번 내놓은 거 수표에 관한 특수 일에서 낼 수도 있고 오음에 관한 내용을 낼 수도 있고 이런 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발행 배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종별로 다 공부를 해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어원법을 보겠습니다.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24년도에 어원법 1조, 어원법 2조, 수표법 1조, 2조, 그죠? 약소금에 관계되는 것도 우리가 같이 이제 연결돼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1조 보겠습니다. 어업 요건이죠. 우리가 이제 어음의 기재사항, 그러면 절대적 기재사항, 이게 어업 요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표 요건이기도 하고, 약소금의 요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익적 기재사항 기재하면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요. 무익적 기재사항은 이제 적지 않은 것으로 본다.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이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제 어업 요건은 절대적 기재사항이고, 그죠? 요건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헌엄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된다. 요거 이제 적었는데 적지 않으면 이제 헌엄을 무효로 만드는 어떤 부분이 되는 거죠. 보충적인 어떤 측면 빼놓고는 이제 무효다라고 하는 거죠. 보충 규정을 두고 있으니까. 증권이 본문 중에 증권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국어로 환호음을 표시하는 글자. 요거 이제 하나 기억 외워야 되는 거예요.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뜻. 요것도 이제 우리가 그 한문항으로 23년도에 나왔습니다. 지급인의 명칭, 만기, 지급지, 지급받을 자 또는 지급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 이게 이제 수취인이죠. 발행일과 발행지, 발행인의 기명단위 또는 소명 8가지 부분인데요. 수표의 경우는 만기가 없죠. 그다음 수취인이 여기 유익적 기재사항입니다. 절대적 수표 요건이 아니고 수취인의 기재는 유익적 기재사항이죠. 수취인을 기재하지 않은 수표가 일반적인 것이고, 그게 이제 뭐냐면 소지인 출국식 수표고, 그 소지인 출국식 수표라는 게 이제 뭐냐면 무기명 수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개가 빠진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약소금의 경우는 지구인의 명칭이 빠지죠. 7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제가 조문을 한번 다 살펴봤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시험에 나올 때 이제 한번 이렇게 눈여겨봐라라고 해서 한번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공부해야 될 게 이제 만기에 대한 어떤 부분은 독자적으로 더 이제 설명을 공부를 해야 되는 어떤 부분이긴 하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사종의 만기가 있죠. 사종의 만기가 이제 일람 출급, 일람 후 정기 출급, 그다음에 발행일자 후 정기 출급, 확정일 출급. 사종의 만기 있는데 그 사종의 만기 이외의 기재의 어음은 무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어음 금액 일부마다 수기의 만기를 정하는 분할 출급. 100만 원인데 우리가 10번을 나눠가지고 10만 원씩 한다.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어음을 무효로 한다. 분할 출급입니다. 요게 이제 33조 2항에서 설명하는 것이고요. 시험에서 이제 간헐적으로 좀 나오는 내용들이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만기와 관련돼서 발행일 이전의 만기는 확정할 수가 없잖아요. 타임머신 타고 가지 않는 한 확정할 수 없으니까 발행일 이전의 만기는 어음을 무효로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2015년도에 나왔고 22년도에도 우리가 한번 그 같이 연결돼서 나왔어요. 자, 2015년 2월 2일 확정일 출금 약속음을 날짜가 정해지는 거죠. 확정일은 뭐 4월 5일, 5월 5일 이런 식으로 발행하면서 2월 2일인데 그 만기를 1월 20일로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소급해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기 발행일 이전의 만기는 무효다, 약속은 무효다라고 하는 거죠. 19년도 나왔고 22년도도 하나의 지문으로 나왔습니다. 발행일 이전의 만기를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어음을 무효로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요 지급 장소와 관련되는 겁니다. 지급지가 기재되지 않으면 어음을 무효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급 장소를 기재해서 그게 이제 지급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지급 장소가 보충된다고 하면 다수설과 판례는 이거는 그 지급지가 무효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약소금 지급 장소로 가분행 능국 지점이라고 지재한 경우 지급지란 자체는 백지더라도 어음을 무효로 하지 않고 지급 장소가 지급지를 보충된다. 그래서 능국이라고 하는 지급지가 경기도 고양시라는 것을 알게 한다는 것이죠. 그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급지를 서울 최소 독립행정구역을 기재해야 되지만 서울 여의도와 같이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일정한 지역의 명칭도 그죠 유효하다라고 하는 거죠. 뭐 이런 것도 좀 기억해 두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보겠습니다. 지급지와 지급장소인데요. 지급장소는 여기 이제 뭐 밑에 것을 보죠. 지급지 내에서 기재해야 효력이 생기는 건데
지급지 이외에 지급 장소를 기재하는 경우는 어음을 무효로 맹글지는 않아요. 지급 장소의 기재만 무효가 되는 것이죠. 어음의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22년도에서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왔죠. 지급지가 제주도 서귀포인데 지급 장소는 국민은행 서울시 영등포 여의도 지점으로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 지급지와 지급지 내에 지급 장소가 정해져야 되는데 엉뚱한테 정한 거잖아요. 이 경우에 있어서는 지급 장소 기재만 무효인 것이죠. 어음 자체가 무효다 이렇게 나왔는데 어음 자체는 무효가 아니고 어음은 유효한데 지급 장소만 무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걸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따라서 소지인이 이제 지급지 외에서 이제 지급 장소를 정하면 지급 장소에서 지급 제시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는 거예요. 지급 장소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기억을 해둬야 될 게 이제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그 국내 어음은 어음면상 발행지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어음을 무효로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게 이제 판례 입장이고 다수설적인 견해는 이제 그게 무효죠. 발행지가 이제 우리가 절대적 기재 사항인데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수설은 무효인데 우리가 국내 어음의 경우에 발행지를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국내에 그 발행지가 국내 아니냐. 따라서 이건 무효로 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수표도 마찬가지고요. 약소금도 마찬가지죠. 국내에서 발행되고 유통될 것임이 불명한 경우에 약소금에서 발행지에 이건 삐뚤고 나가는 나중에 잡겠습니다. 발행지의 기재는 불가결한 지금 잡죠 뭐 이거를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네. 음. 이 정도는 잡겠습니다. 국내에서 발행되고 유통될 것임이 불명한 경우에도 약소금에서 발행지 기재가 불가결 요건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약소금, 우리가 환어음, 수표 모두 발행지를 기재하지 않았다 해도 국내 어음의 경우는 무효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수설은 이제 발행지에 기재가 없는 것은 어음을 무효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요건이 흠결됐다. 백점 수표가 아닌 경우에는 이제 이거는 그죠 무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판례의 경우는 이런 경우는 무효가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수표법에서도 이제 똑같이 이제 기재를 했는데 여기 두 가지가 빠지잖아요. 이게 이제 만기하고 수취인의 기재입니다. 여섯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읽진 않겠습니다. 우리가 동일한 거 보니까 만기와 지급받을 자 또는 지급받을 자의 지시할 자의 명칭이 없다. 여섯 가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약소금에서도 이렇게 75조에서 이게 나와 있잖아요. 일곱 가지잖아요. 뭐가 없어요? 지급지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조문들을 우리가 보면서 제가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는 앞으로 이제 조문들을 좀 자세히 좀 봐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이죠. 조문을 잘 익숙하게 해서 공부를 할 때 이제 상법의 경우 이제 다른 어떤 법과 관련된 내용들도 굉장히 그게 이제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죠. 지급인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시험에서는 저는 이제 요게 2조에 관한 부분이요.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요건을 이제 1조의 요건이 없으면 무효인데 이게 요건이 흠결된 경우에 보충 규정을 두는 거죠. 적재하지 않은 증권은 무효인데 다음과 그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만기가 적혀 있지 않은 경우는 뭐예요? 일람 출급 한엄으로 본다. 요게 이제 2호의 부분을 외우세요. 지급지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요겠죠. 지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를 그죠? 지급지 및 지급인의 주소로 본다. 발행지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지를 발행지로 본다.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필이 이제 좀 오는 것은 뭐냐면 2조가 1조, 2조에서 1조는 뭐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는데 2조의 경우에 있어서 이제 수표와 같이 연결돼서 약속음도 같이 연결돼서 시험에 낸다 그러면 이제 우리 틀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공부를 안 하고 지나가니까. 그래서 저는 이 2호의 경우를 좀 잘 기억해둬라라고 하는 거죠. 나머지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그다음에 이제 76조의 경우는 이제 약소보험의 경우죠. 약소보험의 경우도 똑같이 이제 이런 내용들이 76조에서 이제 보충하는 규정을 두는데 만기가 적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건 일람 출급으로 한다. 또 동일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2호의 경우입니다. 지급지가 적혀 있지 않은 경우 지급인의 명칭에 부기한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급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래요? 지급인의 명칭에 부기한지가 없고 발행지를 지급지 및 발행인의 주소로 본다. 요걸 잘 외우두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 틀릴 수가 있는 거예요. 2호 잘 외워라, 외우라 그런 거죠.
발행지가 적혀 있지 아니하는 경우는 발행일 명칭의 부기한지를 발행지로 본다.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호를 좀 외워둬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 좀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게 2조와 관련된 부분, 2호를 저렇게 했라 수표도 이제 좀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거죠. 자, 그 수표에서는 이제 지급지가 이제 바로 나오는 거죠. 만기가 없으니까 만기를 기재하면 일반 출금을 한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1호부터 좀 보겠습니다. 지급지가 적혀 있지 아니하는 경우 지급인의 명칭에 부기한지를 지급지로 본다. 우리가 이제 화나온과 거의 같잖아요. 근데 지급인의 명칭에 여러 개의 지가 부기된 경우에는 수표 맨 초두지를 말하는 거죠. 수표 맨 앞에 적은 지를 에서 지급할 것으로 한다. 이거 다 외워야 돼요. 이것도 외우라는 얘기입니다. 시험에서 이거 그냥 조문이잖아요, 조문. 조문을 그냥 편하게 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시험에 편하게 내지만 이런 걸 우리는 공부를 안 하고 넘어가면, 그래서 우리가 수표도 다, 그죠. 그래서 지급지의 기재나 그 밖에 다른 표시가 없는 경우 발행지에서 지급하는 것을 한다. 요것도 이제 기억하고, 이호가 이제 좀 중요하죠. 발행지가 적혀 있지 않냐는 거, 발행의 명칭의 부견지를 발행지로 본다. 자, 우리가 이제 2조도 보고요. 수표의 특수로 해가지고 이제 시험에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수표도 제가 구분을 해 놓은 겁니다. 왜냐하면은 발행의 단계에 있어서 수표와 연결되는 어떤 부분들이 그게 이제 시험에서는 뒤까지 안 나가고요. 뒷부분 안 나가고 발행의 단계에서 우리가 수표의 특수로 많이 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수표법을 다 우리가 공부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도 나오는 거죠. 수표는 제시한 때 발행인이 처분할 수 있는 자금 있는 은행, 그죠? 자금 있는 은행, 자기의 이제 그 발행인이 어떤 뭐 거래가 있는 어떤 은행이다라고 하네 실제로 보면 그런 은행을 지급인으로 하고 발행인이 그 자금을 수표해서 처분할 수 있는 명시적 묵시적 계약 그러니까 자금 관계가 있고 묵시적 명시적 묵시적 계약에 의해서 지급인을 정해가지고 그 지급인이 이제 은행이잖아요. 규정에 발행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자금 관계나 수표 계약이 없이 발행한다고 해도 그죠? 지급인을 은행으로 하지 않고 발행한다 해도 수표 자체는 무효가 아닙니다. 그죠? 위반했다 해도 수표로서 효력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항으로 되고요. 인수가라고 하는 게 없죠. 인수는 이제 지기빈이 인수하면은 환원의 경우는 이제 인수인이 주체무자가 되죠. 약속금의 경우는 발행인이 주체무자고요. 지급 약속증권이기 때문에 환원금의 경우는 지급 위탁증권인데 이제 지기빈이 인수를 한 경우에 지기빈이 이제 인수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아니죠. 그런데 인수하면 인수인으로서 주체무자가 된다. 그 수표는 인수하지 못합니다. 이게 많이 자주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수표에 적은 인수의 문구는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우리가 이제 인수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적었다고 해서 그 수표를 무효로 하면 유통성이 확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그 무슨 얘기예요? 무익적 기조상으로 한다 이런 거죠. 모두 적지 않아야 되는데 적었던 거는 다 무익적 기조상으로 보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자기 지시 오음, 자기합 오음, 그죠? 우리가 이제 자기합 수표 그럼 발행인과 지급인이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자기압이고 지시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받을 자를 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환호는 발행인 자신을 지급받을 자로 발행할 수 있다. 자기 지시. 자기압 보험. 그죠? 자기압 수표. 그러면 발행인과 지급인이 같은 수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발행인 자신을 지급인으로 발행할 수 있다. 이게 자기압. 그다음에 환합 제3자에게서는 발행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같이 연결돼서 하나 고르는 거예요. 그죠? 그럼 환호하면 제3자에게서는 발행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리는 거죠. 있다. 이게 맞아야 되는 거고요. 수표도 이제 마찬가지죠. 수표는 발행인 자신을 지급받을 자로 발행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사망에 나와 있는 걸 이항으로 바꿨죠. 수표는 제3자에게서 발행할 수 똑같은 거죠. 수표는 발행인 자신을 지급으로 발행할 수 있다. 여기 이제 자기합 수표다 말이죠. 자기합 수표는 독자적인 어떤 문제로도 나올 수가 있는 부분들이에요. 공부를 좀 해두고 되는 거. 선일자 수표도 나올 수가 있고 행선 수표도 나올 수가 있고 독자적인 영역으로 좀 공부를 해두고 넘어가야 될 영역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비교해 봤고요. 그다음에 제3자 방해 기재. 환원은 그대로 나옵니다. 요즘에는. 이건 뭐 다 공부하고 뭐 직입 장소가 어떻고 이런 거 안 하고. 환원은 지급인의 주소지에 있든 다른 지에 있든 관계없이 제3자 방에서 지급할 것을 할 수 있다. 수표도 동일한 거죠. 요 8조에서 수표는 지급인의 주소지에 있든 다른 지에 있든 관계없이 제3자 방에서 지급 제시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급하는 것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수표의 경우는 제3자 방은 은행이 아니어도 된다. 요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은행이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기억해둬라. 요게 이제 시험들이 그대로 한 문제는 나올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저는 2조를 좀 잘 공부도 해둬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자의 약정.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그 만기를 정하고 있는 어떤 부분이고 어음의 경우는 일정한 기간에 정해지잖아요. 그래서 신용증권이고요. 그래서 이자 약정이 가능한 부분인데 수표는 지급증권이란 말이에요. 지급성을 이제 지급수단으로 사용되는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이자 약정을 하면 그거는 이제 우리가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런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도 이제 약정하는 경우 일남 출급, 일남 후 정기 출급 환원매만 가능한 거예요. 요 일남의 기간이 우리가 정해져 있는 게 1년, 발행일로부터 1년이라는 말. 요것도 이 발행일로부터 1년이잖아요. 그 기간을 언제 우리가 제시할 거를 정해놓고 그 기간까지 이자를 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자를 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남 출급, 일남 후 정기 출급 환원매에서 발행인이 어음금액이 부신다는 약정을 적을 수 있다. 이건 이제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죠. 그 밖에 화나면은 이자의 약정을 붙여도 이자를 적지 않은 것을 본다. 근데 이제 이자만 적어도 일남이나 일남 후 정기 출급 어밀에도 이율을 적지 않으면 있죠. 무익적기 재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율은 어음에 적어야 되고 이율도 적어야 된다. 그래서 이자 약정 플러스 이율까지 적어야 그게 유익적기 재산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내용을 적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이자를 문구로 기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적지 아니하면 이자 약정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더라도 그죠? 이율이 적혀 있지 아니하면 이자 약정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더라도 이자를 약정하지 않은 것을 본다. 요게 이제 뭐냐 무익적 기재상인데 이율을 적어야 된다는 거죠. 특정한 날짜가 적혀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발행을 날부터 이자를 계산한다. 그 5조도 이제 우리가 독자적인 어떤 문제로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인데 요즘엔 최근엔 잘 안 나오는 어떤 부분이니까 5조 자체 조문을 기억해 두고요. 이렇게 22년도 나온 것처럼 적을 수 있다. 맞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표를 보겠습니다. 수표에 적은 이재 약정은 적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면 다 무익적 기재상으로 하는 거예요. 이재 약정도 없고 인수 문구도 기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어떤 부분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여기 보겠습니다. 어음 금액의 기재의 차이가 있는 경우 이것도 독자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 영역들이에요. 그래서 좀 기억을 하고 수표도 마찬가지고 어음도 똑같은데 환엄의 금액을 글자와 숫자로 적은 경우에는 글자도가 있고 숫자도 있다라고 하면 글자, 이제 문자라고 했는데 이제 글자로 고쳤죠. 글자와 숫자가 중복되면 글자로 적은 금액이 어음금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글자와 숫자로 적은 그 경우에 그 금액의 차이가 있으면 글자로 적은 금액을 어음금액으로 한다. 그다음에 요거를 이제 우리가 내면은 자꾸만 틀려요. 한음의 금액을 글자와 글자로 적어놓고 문자와 문자 이렇게 적었단 말이죠. 숫자와 아니 글자와 글자 그다음에 숫자와 숫자 이렇게 에, 기재를 했다라고 하면은 적은 금액 그죠? 최소 금액을 어음 금액으로 한다는 거예요. 글자와 글자끼리 숫자와 숫자끼리 적었을 때 최소 금액을 어음 금액으로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뭐냐면은 공부 안 해놓고 이 항을 이제 공부 안 해놓고 보면 제대로 이해를 못 해놓고 보면 금액을 글자 또는 숫자로 중복하여 적은 금액은 그죠? 글자로 적은 금액을 한다. 숫자로 적은 금액을 하면 틀리죠. 글자도 안 되고 숫자도 안 되고 요거는 뭐예요? 글자와 글자 숫자와 숫자니까 그중에 뭐예요? 적은 금액 최소 금액을 어은 금액으로 한다. 그렇게 기억을 하고요. 수표에서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죠. 수표의 금액을 글자와 숫자로 적은 거에 차이가 있으면 글자로 적은 금액을 수표 금액으로 한다. 이것도 수표에서도 나왔잖아요. 그다음에 글자와 수표의 금액을 글자 또는 숫자로 중복하여 적은 경우는 금액 차이가 있으면 최소 금액을 띄우면 내용이 차이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하더라. 이렇게 해서 시험에서는 여기 이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한 문제입니다. 한 문제 영역이고, 그 다음에 이동도 한 문제 영역이고요.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지금 해결해 나가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갖고, 여기서 지금 공부하는 걸 제가 우리가 20조까지 최소한, 뭐 인수까지도 같이 공부하면 좋은데, 20조까지는 최소한 우리가 뭐예요? 그 조문을 그 우리가 다 거의 암기하시다시피 하면은 시험에서 뭐 우리가 두세 문제 이상은 맞춰보고 들어간다는 거죠. 아예 버리는 어떤 경우인데 버릴 필요가 없는 거죠. 나머지도 이제 주스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엄체무의 독립성입니다. 한 업무의 다음 각호의 어느 한 등에 해당되는 김영란의 서명이 있는 경우에 음, 그 다른 김영란의 서명한 자의 채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엄체무의 독립이 어찌면 이제 에, 그 뭡니까 전행행위, 후행행위, 전행행위가 있는데 그 전행행위가 형식적 하자, 그죠? 어음 전자의 어음행위가 형식적 하자가 있으면 무효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후행행위도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건데, 전자의 어음행위가 형식적 하자가 아니고 실질적 하자가 있다. 이게 다 실질적 하자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실질적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후행행위의 행위를 한 자도 그 어음상의 어떤 책임을 진다. 이게 이제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이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독자적인 어떤 문제인데, 최근에는 그냥 문제로 그냥 문항으로 자꾸만 나오니까 선생님들이 귀찮으니까 문제로 잘 안 내는데 하나씩 오늘 살펴보긴 해야 되는 거죠. 어명의 독립의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기억해도 백지엄수표도 우리가 기억해둬야 되는 거고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조문부터 이제 먼저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라 이런 얘기죠. 어음 채무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자의 기명단위 또는 서명. 이건 이제 어음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어명행위를 할 수가 이제 제한 능력자의 어명행위는 이제 우리가 법정 대리인이 우리가
대신해야 되고 독자적으로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자의 김영란인 서명, 이건 제한 능력자. 위조된 김영란인 또는 서명, 가공인물의 김영란인 서명이 있어도 그저 선행행위가, 선행어음행위가 후행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밖의 사유, 요거 김영란인 또는 서명의 한자, 이건 의사무능력자, 요 본인에게 의무를 부담하게 할 수 없는 김영란인 서명, 요건 무권 대리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무권 대리냐, 의사무능력자나 제한능력자나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오고요. 그냥 종문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음체험으로 부담할 자의 능력 없는 자 김영란의 서명을 한 경우에 후행 어음행위를 한 자의 경우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어음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틀리는 거죠. 어음상의 책임을 그대로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어음 수표행위의 독립의 원칙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수표도 똑같아요. 그죠?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이 내용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고요. 요 내용들은 뭐 읽어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똑같은 내용들이니까 이렇게 수표법도 이렇게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표법, 어음법을 이렇게 구분해 보는 거는요. 수표법이 독자적으로 시험에 나와요, 지금. 독자적인 한 문제로. 그러니까 잘 기억해두라라고 하는 거죠. 이제 무권 대리는 이제 대리권이 없는 자죠. 대리권이 없이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어음에 기명날이 나거나 서명한 자는 그 어음에 의해서 의무를 부담한다. 그래서 어음 채무를 부담한다는 거예요. 무권 대리가 했으면 본인이 책임지지 않고 무권 대리인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그 자가 이제 어음상의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본인과 같은 권리, 자기가 이제 이행을 했으니까 무권 대리인인데도 무권 대리인도 이제 권리자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권한을 초과한 대리인의 경우도 같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월권 대리에 해당되는 경우는 이제 표현 대리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 상대방이 우리가 악의인 경우만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설명을 안 하고 그냥 권한을 초과한다. 이 월권 대리의 경우도 이제 같다 이러는데 이 월권 대리 상대방이 선이면 표현 대리인은 책임 안 지고 본인만 책임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초과한 대리인의 경우도 무권 대리인으로 봐가지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거니까 여기는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로 이제 봐야 되는데 그런 이론적인 어떤 공부 필요 없이 그냥 시험에서는 그냥 초과한 대리인의 경우도 무권 대리인과 똑같이 취급한다. 우리가 이제 이것도 이제 똑같죠. 우리가 수표법에서도 뭐 우리가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대로 똑같이 무권 대리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발행인의 책임 요게 이제 또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환원은 인수제도가 있으니까 인수 거절, 지급 거절된 경우에 발행인이 상한 의무자가 된다 이런 얘기죠. 지급인이 인수를 거절하면 이제 그 인수인이 되지 주체무자가 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만기 전에 인수 제시가 이루어지니까 상한 청구권 행사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급 거절이 이루어지고 그 위에 지급 거절이 이루어지면 이제 상한 청구권 행사한다.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발행인에 대해서 상한 어음성의 권리자가 상한 청구권을 행사한다 이런 얘기 이 부분이 담보를 한다. 거절되는 경우에 이제 그 책임을 지도록 한다. 이제 누가 발행인이 상한 의무자다. 이거 이제 약속음의 발행인은 주체무자지만 그 만기로부터 3년 내 언제든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거지만 환원과 수표의 발행인은 뭐예요? 우리가 상한 의무자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발행인은 인수를 담보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어음에 적을 수 있다. 요거는 이제 인수 무담보 문구를 그죠? 그 환원의 경우에 있을 때 요거는 유익적 기재상이란 말, 효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기억해. 여기 이제 유익적 기재상에 적을 수 있다. 23년도 한 문항 나왔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발행인이 지급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뜻은 모든 문구는 적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본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지급 무담보의 경우는 안 되는 거죠. 상한 의무자가 없어져 버리니까 안 되니까. 요거는 이제 환원이나 수표나 똑같아요. 요거는 이제 인수제도가 없는 어떤 그 수표의 경우는 요거는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자주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인수담보의 경우는 이제 우리가 그 수표는 적용되지 않는다.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자, 발행인이 지급을 담보한다. 그죠? 발행인이 지급을 담보한다. 발행인이 지급을 담보하지 않는 뜻의 모든 문구는 적지 않은 것으로 본다. 21년도에 나왔지만 이거 많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요거 환원과 수표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백지엄 수표도 이제 독자적인 어떤 문제로 나올 수가 있는데 그죠? 독자적인 어떤 그 나올 수 있는 어떤 문제이긴 한데 이제 조문으로 보면 그냥 조문만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미완성으로 발행한 환원에 미리 합의한 사항과 다른 내용을 보충한 경우에 그 합의의 위반을 이유로 소진에게 대응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진이 이제 우리가 보충권을 이제 백지엄의 경우는 김영달인 서명이 하나 있고 요건이 이제 판결된 부분이잖아요. 이제 보충을 하는데 이제 금액에 대해서 이제 보충을 하는 경우도 이제 생깁니다. 100만 원 하라고 하는데 200만 원 했다. 그러면 상대방이 보충을 백지음의 그 소진이 나름대로 지 멋대로 그 백지음의 이제 그 수신의 어떤 위치에 있는 자죠. 그 자가 마음대로 하면은 이제 상대방에게 배수해서 넘기면 그 소진이 그 모르는 거잖아요. 백지 보충이 이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그래서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백지보충을 멋대로 했어도 저 선의의 소지인에 대해서는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악의의 소지인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그게 그대로 이제 그 뭡니까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게 후자입니다.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서 취득한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뭐 주장할 수가 있다. 수표도 마찬가지 또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한번 그 발행의 단계를 공부를 해봤는데요.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하면서 뭐 어음수표 이제 안 나오니까 부분이지만 이제 뭐 이제 앞으로 이제 공인회계사법이라든가 외부감사법을 공부하는 분들도 조문의 내용들을 우리 충실하게 이해를 해가지고 뭐 시험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여기까지 이제 강의를 해보고 다음으로 이제 배설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 조문 중심으로 한번 해보는 거죠. 여기까지 강의를 마쳐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쭉 한번 더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을 쭉 하다가 좀 시간 나면 몇 문제 정도 풀어보든가 하는 거고 너무 시간이 많이 흘렀으면 이제 문제 안 풀어보고 이론만 시험에 이제 여기 다 나오는 겁니다. 지금 다 우리가 공부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어떤 부분은 어음의 이론이 복잡하게 막 이해해야 된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죠? 조문을 잘 갖고 이해하고 그다음에 여태까지 나왔던 문제들에 대한 어떤 이론만 조금만 충실하게 우리가 머릿속에 가지고 가면 우리가 이런 문제 또 나와도 우리가 틀릴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정도까지 살펴봤으니까 이제 발행은 이걸로 우리가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으로 이제 배설로 넘어가 보죠.